지공TV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동영상으로 유전자의 이기성과 이타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 책 때문에 유전자는 이기적이라는 말이 널리 퍼졌죠? 한데 리처드 도킨스는 3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이 책은 이타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전체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사실 그 주장이 말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책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 관련 내용뿐 아니라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관련 서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한데 왜 사람들은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라는 이 말만 기억하는 걸까요? 이는 상당 부분 도킨스가 같은 책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내용을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어느 부분에서는 이타주의가 생물학적 본성으로 가능한 것처럼 말하다가도 어느 부분에서는 생물학적 본성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이기적 유전자 47에서 48쪽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 반대라고 믿고 싶어도 보편적 사랑이나 종 전체의 번영과 같은 것은 진화적으로 있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나처럼 개개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대하게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데 21쪽에서는 우리의 뇌는 이기적 유전자에 배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정도로까지 진화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피임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고 했습니다. 378쪽에서는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배반할 수 있는 능력이 진화했다면 이것 역시 생물학적 본성의 하나 아닌가요? 한데 도킨스는 이기성은 생물학적 본성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이 이기성에 배반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진화의 산물이라면서도 생물학적 본성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적이 보물섬 지도를 손에 넣었다고 합시다. 보물은 육지에서 5,000km 떨어진 외딴 섬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적 혼자 배 몰아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반드시 여러 사람과 함께 배를 몰아야 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물을 손에 넣은 뒤에는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겠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은 여러 사람의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안 그러면 혼자서는 보물섬에 도착할 수 없으니까. 즉 여기서 중요한 건 보물을 손에 넣겠다는 이기심을 충족하는 방법이 반드시 이기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협력을 통해 이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협력하는 능력은 진화의 산물인 것이고 따라서 생물학적 본성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최고의 탐욕이 넘치는 주식시장. 이 주식시장은 1600년대 초 네덜란드에서 처음 탄생했는데 애초 목적은 위험부담의 회피입니다. 당시 네덜란드 선박이 인도네시아에서 향신료를 싣고 오면 200 내지 300배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한데 그때는 항해 기술이 열악해서 배 10척이 출발하면 제대로 돌아오는 건 채 5척이 안 됐거든요. 기대 이익은 엄청나지만 배 한 척 출항비용을 혼자 부담했다가 배가 난파하거나 돌아오지 않으면 파산하겠죠? 그래서 무역선박의 출항비용을 여러 사람이 분담해 선박 난파 때 혼자 독박 쓰는 걸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역시 인간 협력 능력의 산물이죠. 이타주의와 협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타주의는 자기 이익을 희생해 남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협력은 자기 이익과 남의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타주의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협력은 논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기심을 충족하는 방법이 반드시 이기적일 필요는 없고 되려 협력을 통했을 때 이기심을 더 잘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이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진화의 산물인 것이고 따라서 생물학적 본성인 겁니다. 한데 이기적 유전자는 협력 능력을 생물학적 본성과는 별개인 것인 양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진화 생물학자 상당수가 범하는 오류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기적 유전자에는 이런 협력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12장 마음씨 좋은 놈이 1등한다라는 장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서술하는데 바로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각자의 손에는 협력과 배신이라고 표시된 카드가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모두 협력 카드를 내면 물주는 양쪽에 300달러씩 지급합니다. 나와 당신이 모두 배신 카드를 내면 물주는 처벌을 해 10달러씩 징수합니다. 당신이 협력 카드를 내고 내가 배신 카드를 내면 물주는 내게 500달러. 당신은 봉이 됐으므로 100달러를 벌금으로 징수합니다. 당신이 배신 카드를 내고 내가 협력 카드를 내면 당신에게 500달러. 나는 봉이 됐으므로 100달러를 징수합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내가 어떤 카드를 뽑았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뽑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이 진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배신의 유혹은 상호 협력에 대한 포상보다 커야 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포상은 상호 배신의 벌보다 커야 하며 상호 배신의 벌은 봉이 뜯기는 양보다 나은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수익이 좋은 건 내가 배신하고 당신이 협력하는 거지만 당신이 정말 봉이 아닌 이상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 다 협력하면 300달러를 받아 수익이 괜찮은데 문제는 상대편도 자신이 배신할 때 수익이 최고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몰리다 보면 결국 둘 다 배신합니다. 그러면 벌금 10달러를 물지만 협력해서 봉이 됨으로써 100달러를 뜯기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전체로서는 협력이 최선이지만 개인으로서는 배신이 최선인 거죠. 이 게임은 다양하게 변형돼 수십 가지 버전이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전쟁을 벌이면 둘 다 죽기 때문에 되레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결국 이 죄수의 게임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한데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단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배신하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한데 만약 이 게임을 장기간에 걸쳐 한다면 A와 B가 단 한 번만 만날 경우 앞으로 10년간 계속 만날 경우 이 게임의 전략은 같을까요?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A와 B는 둘 다 협력해서 물주로부터 게임할 때마다 각각 300달러씩 받자는 약속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둘 다 배신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전에는 둘 다 협력하는 게 이익이죠. 로버트 엑설로드 미국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게임이론 전문가들에게 이 도표에서 보이는 조건 하에서 가장 최선의 전략을 제안하라고 시합 광고를 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5개의 전략이 응모했습니다. 이 15개 전략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짜서 대형 컴퓨터로 모의 대전을 벌였습니다. 총 15개 전략이므로 15 곱하기 15 하면 225가지의 게임이 벌어졌고 각각의 대전은 200개씩 벌어졌습니다. 승리를 거둔 전략은 가장 단순하고 덜 정교해 보이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 전략입니다. 단 내가 먼저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협력하다가 한두 번 배신하는 전략 등 정교해 보이는 전략은 점수가 낮았습니다. 15개 전략 중 성적이 좋은 전략의 특징은 마음씨 좋음과 관대였습니다. 마음씨 좋은 전략이란 결코 먼저 배신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관대 전략이란 배신당하면 즉시 처벌하고 그 이유는 과거를 잊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보복의 악순환을 끊게 됩니다. 앞의 15개 전략 가운데 8개가 마음씨 좋은 전략, 이들이 모두 상위 8위 안에 들었고 못된 전략 7개가 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변형해서 여러 번 게임 대전을 치렀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게임 결과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회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엑설로드가 63가지 전략을 따서 컴퓨터에 입력해 대전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득점을 점수나 돈이 아닌 자손의 수로 정했습니다. 게임이 1000세대가 지나니까 이른바 못된 전략은 다 소멸되고 여전히 마음씨 좋은 놈 전략이 승리했습니다. 못된 전략 가운데 200세대 이상 생존한 유일한 전략은 상대편이 배신해도 2번까지는 봐준다는 전략 등 연약한 상대가 있으면 악착같이 착취하는 방법을 쓴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150세대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이후 서서히 감소해 1000세대쯤에는 거의 절멸에 근접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사회나 착하게 살아라는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집단 생활을 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처합니다. 장기간 함께 사는데 서로 배신만 하다 보면 공멸하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칙을 정합니다. 이 규칙이 윤리 도덕입니다. 성경의 10계명을 보면 앞에 4개는 유대교의 종교 교리와 관련되어 있지만 뒤 6개는 지구상 어느 사회나 볼 수 있는 윤리 도덕입니다.
일이 똑같은 건 인간 사회라면 모두 같은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일 겁니다. 윤리 도덕이 국가기관에 의해 사법적 처벌의 규칙으로 바뀐 게 법률입니다. 이 처벌을 위해 국가는 경찰, 재판소, 감옥을 운영합니다. 윤리 도덕은 대개 개인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으로 위반하더라도 비난 정도에 그치지만 법률을 위반하면 감옥에 가둠으로써 신체를 구속합니다. 강제성의 강도, 처벌의 강도에서 윤리 도덕과 법률은 차이가 납니다. 윤리 도덕이나 법률은 인간 관념의 산물이 아닙니다. 게임 이론에 따르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윤리 도덕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도 이기적 유전자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의 생활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생활까지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썼습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민족의 윤리 도덕이 공통된 것 가운데 하나가 착하게 살라, 남을 도우라, 협력하라는 겁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살라는 거죠. 한데 도킨스는 이타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기대할 것은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는 명백히 같은 책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보물섬 지도를 입수한 해적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적 잭 스패로우 선장이 입수한 보물섬 지도에 따르면 황금 100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가 혼자 보물섬에 도착한다면 황금 100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육지에서 5,000km 떨어진 보물섬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료 선원을 모아야 합니다. 잭 스패로우와 동료들이 모두 제대로 협력하면 총 10명이니까 1인당 10톤씩의 황금 차지하게 되죠. 물론 잭 스패로우가 가장 많이 가져가겠지만 계산의 편리를 위해 똑같이 나눈다고 합시다. 잭 스패로우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는 배신하고 동료들은 협력하는 보응이 되는 거죠. 그러나 동료들이 일이 쉽게 당할 리가 없죠. 즉 잭 스패로우 같이 야비한 녀석이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그 이익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제로섬 게임과 논 제로섬 게임으로 나뉩니다. 제로섬 게임은 내가 이기면 당신이 손해, 당신이 이기면 내가 손해인 게임입니다. 시소와 비슷하죠. 논 제로섬 게임은 둘 다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414쪽에는 실제 실생활의 많은 측면은 논제로섬 게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연이 종종 물주 역할을 하고 개개인은 서로 성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경쟁자를 누를 필요는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물종이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제로섬 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논 제로섬 게임을 해야 되레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생물종의 역사에는 아주 많다는 거죠. 한데 사회를 보면 항상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놈이 있습니다. 윤리도덕과 법률로 아무리 강제해도 나쁜 놈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는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상 모델이 있습니다. 한 집단 안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고 합시다. 매파는 늘 공격적이고 심하게 다친 경우가 아니면 굴복하지 않습니다. 비둘기파는 항상 평화적이고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가 싸우면 비둘기파는 항상 도망침으로 다치지 않습니다. 물론 매파가 이기죠. 매파끼리 충돌하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비둘기파는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집단은 싸우는 개체들에게 점수를 주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승자는 50점, 패자는 0점, 중상자는 마이너스 100점, 장기전에 따른 시간 낭비에는 마이너스 10점을 줬습니다. 매파는 항상 비둘기파를 이기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 안에는 매파의 수가 급증합니다. 한데 매파가 너무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매파들은 죽을 때까지 싸움으로 점수를 엄청나게 잃습니다. 이에 비해 소수로 전락했던 비둘기파는 항상 싸움을 회피하므로 부상당할 일이 없고 되레 점수를 얻고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점수를 계산해 본 결과 비둘기파 대 매파의 비율이 5대 7일 때 이 집단은 더 이상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비록 가상의 게임이지만 한 집단 안에 착한 놈과 나쁜 놈이 왜 공존하는지 설명합니다. 즉 비둘기파라고 항상 멸종하거나 매파라고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답답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착한 유전자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게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진화 생물학의 주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착한 유전자는 벌써 사라졌어야 합니다. 생존 경영에서 도태됐을 테니까.
하지만 방금 살펴봤듯이 한 집단 차원에서 보면 이런 착한 유전자도 생존할 가능성이 꽤나 큽니다. 성경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강도의 물품을 빼앗기고 길에 내동댕이 터져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을 도와줍니다. 진화 생물학에 따르면 이타주의는 같은 혈연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되갚는 것을 기대하고 지금 도와주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되갚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정말 착한 유전자, 나쁘게 말하면 노답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전자가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를 보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꼭 나쁜 놈이 있고 아무리 나쁜 사회라도 꼭 선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자가 생기는 건 무임승차의 이익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줄 서 있는데 자기 혼자만 새치기 하면 이익을 봅니다. 외적이 쳐들어와 모든 성인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야 할 때 혼자만 몰래 빠지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임승차자의 이익인데 이를 막기 위한 게 바로 윤리도덕과 법률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교육되고 전승됩니다. 인간은 학습의 동물입니다. 학습을 통해 인간은 윤리와 도덕을 내면화합니다. 앞에서 말한 착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례를 계속 교육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닮게 하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매파와 비둘기파의 비율이 7대5일 때 이 집단은 안정상태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점수는 모두 비둘기파이거나 매파 1대 비둘기파 5 비율일 때, 즉 모두 착한 놈이거나 착한 놈이 나쁜 놈보다 훨씬 많을 때 이 집단의 평균 득점이 훨씬 높습니다. 비록 가상의 게임이지만 이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면 왜 지구상 모든 사회가 권선징악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선한 자가 많을수록 그 집단 득점이 더 높아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무임승차 이익 때문에 꼭 나쁜 놈들이 생기고 이들을 막기 위해 윤리도덕 법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생물학적 본성으로부터 이타주의를 기대할 게 없으니 이타주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이타주의는 생물학적 본성으로 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종은 생존을 하기 위해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합니다. 특히 인간처럼 집단생활 성향이 아주 강한 동물에게 있어 협력은 핵심 생존 수단입니다. 한데 진화 생물학의 주류는 오직 경쟁만이 생존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생존 수단에서 협력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생물학적 본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협력 역시 생물학적 본성입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 이타주의와 협력은 다릅니다. 이타주의는 남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희생하는 겁니다. 협력은 무거운 물건을 함께 드는 것처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이타주의는 내 이익의 희생이 남의 이익이므로 제로섬 게임이고 협력은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함으로 비제로섬 게임입니다. 한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비제로섬 게임이 진화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증명합니다. 한 집단 안에서 매파와 비둘기와 비율이 7대5라는 것을 통해서는 제로섬 게임에서도 이타주의가 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제로섬 게임이든 비제로섬 게임이든 집단 생활을 하면 이타주의와 협력은 출현할 수 있고 그게 개체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지능 또는 정신능력 발달에 있어 호혜적 이타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누가 배신자이고 누가 협력자인지 구분해야 가능합니다. 또 이 녀석이 과거에 배신했는지 협력했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오래도록 기억하는 능력과 개체 식별 능력이 잘 발달돼 있다. 따라서 호혜적 이타주의는 인간의 진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도킨스는 설명합니다. 진화 생물학자 트리버스는 우리의 심적 특징, 질투, 죄책감, 감사하는 마음, 동정 등이 좀 더 사기를 잘 치거나 사기꾼을 잘 알아차리거나 남이 자기를 사기꾼이라 생각하지 않도록 좀 더 잘 처신하는 능력에 대한 자연 선택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주장까지 한다라는 내용도 이기적 유전자에 쓰여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도킨스는 시뮬레이션 능력이 주관적 의식의 진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시뮬레이션이란 복잡한 문제나 사회 현상 등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제와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 모의적으로 실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일을 말합니다. 인간은 미리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머릿속에 그려보고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서 집 짓는 과정, 완성된 뒤의 모습을 그려보고 예측합니다. 예측과 실제 진행 과정이 어긋나면 곧바로 수정을 하죠. 사회적 관계에서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즉 시뮬레이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호혜적 이타주의 수행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시뮬레이션이란 곧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이란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나의 행동과 타인의 반응을 비교하는 능력은 사회적 지능인데 이는 나에 대한 인식, 또 주관적 인식의 진화를 초래했다는 게 도킨스의 생각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7만 년 전 인지혁명이 발생해 호모 사피엔스는 허구를 상상하고 창작해낸 뒤 집단적으로 믿는 능력이 생겼고 이 때문에 집단적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봤듯이 인간의 집단적 협력은 호혜적 이타주의 등으로도 설명 가능합니다. 호혜적 이타주의에 입각한 행동을 하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합니다. 인간끼리 서로에 대한 신뢰, 이게 바로 하라리가 말한 집단적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은 단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지혁명이 있었다면 이는 가상의 실제라는 허구를 믿은 게 아닙니다. 사실상 실제를 믿은 겁니다. 중요한 게 호모 사피엔스는 그 어떤 동물보다 협동이 강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개미나 꿀벌도 협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협력은 강하긴 하지만 유연하지 않습니다. 애초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협력은 시대에 따라 그 작동 방식이 계속 변해왔죠. 그래서 훨씬 유연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미나 꿀벌은 여왕개미나 여왕벌을 정점으로 한 협력 방식을 계속 고수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때 왕을 정점으로 한 협력 방식을 취하다가 지금은 왕을 없애버리고 직접 뽑은 대통령이나 총리를 정점으로 한 협력 방식을 취합니다.